안녕하세요. 토요일 아침에 추오쿠입니다. 네. 이번 주에 제가 목요일 날 힘들게 이사를 해가지고 이제 지금 새로운 스튜디오에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새로운 스튜디오는 아니고 그냥 이사해서 새로운 집 거실에서, 예. 다행히 이번 집은 제가 다음번 이사 갈 때는 꼭 이런 멋진 분위기의 집에서 있고 싶다라고 나름 상상을 해왔는데 딱 그런 이미지에 맞는 집으로 이사를 오게 돼서 아주 조용하고 한적한 주택가인데 전망은 앞뒤로 너무 거칠 게 없이, 지금 밤에 이렇게 이 의자에 앉아서 이 큰 넓은 창문을 통해서 밤하늘을 보면 달이 이쪽에서 떠서 저쪽으로 지는 것이 한 번에 이렇게 시간이 가면서 보일 정도로 아주 제 마음에 딱 드는 대로 왔습니다. 오늘 영상도 지금 찍으면서 밖에 흐린 하늘들, 구름들, 저 멀리 보이는 나무와 산들, 가까운 주택의 지붕들 보면서 영상을 찍고 있는데 세상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창밖으로 이렇게 보는 풍경들이. 예, 그래서 물론 지금 지구에서는 사방에서 정말 기후 재앙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피해를 보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한민국도 이제 언젠간 피해갈 수 없겠죠? 우리도 점점 그런 피해를 받을 텐데 그나마 즐길 수 있을 때, 하루하루가 축복일 때 이 모든 걸 온몸으로 느끼면서 지금 많이 간직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자, 오늘 이사 때문에 한 3일 정도 영상을 못 찍었는데요. 별일이 다 있었죠. 어느덧 6월 달도 이제 한 열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굉장히 긴장했던 치열했던 2분기의 마지막 달인 6월도 드디어 종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치열했던 이 2분기에 중국이 어떻게든 일어나려고 모든 발버둥을 쳤지만 결국 못 일어나게 막았고요. 미국은 이 핑계 저 핑계 태면서 결국은 금리 인하 2분기 내내 끝까지 안 하면서 조만간 할 거다 말은 안 하지만 여전히 굉장히 높은 1분기보다 오히려 더 높은 달러 강세와, 국채 금리 수준을 2분기 내내 가져가면서 중국을 압박을 해서 중국이 그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수출과 공장 산업 생산은 어느 정도 늘렸지만 내수 소비 진작은 아주 미미하고 부동산은 꿈쩍도 안 하는 상태에서 뭔가 돈을 더 풀고 더 많은 재정책을 내놓으면 될 것도 같은데 미국과의 금리 차로 인해서 금리를 한 번도 더 이상 추가로 인하하지 못하고 2분기 내내 중국은 눈물을 삼키고 동결하고 말았습니다. 어제까지. 이러면은 더 이상 큰 효과를 보기는 어렵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2분기 동안 다음번 3분기, 4분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토록 제가 제 블로그와 채널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제발 이런 일은 안 일어났으면 하고 우려하고 떠들고 경고도 해오고 한탄도 하면서 노란 딱지 엄청나게 먹으면서 줄기차게 해왔던 얘기와 그 일들이 이놈들이 결국 6월 달에 열흘밖에 안 남았지만 정말로 빠르게 모든 걸 세팅을 하다가 6월 초부터 20일 만에 모든 걸 세팅을 완전하게 지금 거의 어제까지 마쳤다고 봅니다. 5월 달에 한반도 앞에 모든 그 집결하면서 서방연합의 군사나 이런 것들이 갈등을 최고조로 5월 대만 총통 취임식에 맞춰서 키울 거다 예상을 작년부터 했었는데 결국 그렇게 돼서 또 우크라이나전, 중동전 해가지고 싸잡아 뭉쳐가지고 세계의 전선을 어제까지 정말 피 튀기는 상태로 지금 거의 완성을 해놨다고 봅니다. 그 와중에 경제 제재까지. 치열했던 2분기의 대단원 6월의 종국을 향하여 오늘 할 얘기가 많은데 굉장히 빨리빨리 진행할 겁니다. 한번 전체의 흐름, 조금 2분기에는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좀 미안한 마음이 큽니다. 전에는 작년 금년 초까지만 해도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하나의 영상으로 딱 깊게 흐름 딱 먹기 좋게 생선까지 다 발라가지고 이렇게 딱
처음 듣는 분들도 이런 내용인가 보나 알 수 있게 영상을 항상 찍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제 2분기에는 너무 많은 흐름이 동시에 일어나고 기승전결 클라이막스에서 모든 일들 한 10가지가 동시에 이렇게 진행되면서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흐름을 어느 정도 알고 계속 짚어오지 않으면 동해본 적 서해본 적 사방에서 막 번개치고 천둥치고 뭐가 뭔지 지금 이게 어떤 흐름인가 난잡해서 알기가 힘든 때가 됩니다. 그래서 계속 틈틈이 그 흐름을 놓치지 않고 같이 볼 수 있도록 계속 신경 쓰면서 중간에 한 번씩 서머리 한 번씩 계속 해나가는 식으로 영상을 찍었는데도 그것들이 모두 중요한 흐름이라서 굉장히 난잡해 보일 수밖에 없네요. 지저분하고 오늘 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많은 내용들이 바닥에 구슬이 엄청나게 떨어져 흩어져 있지만 다 주워가지고 실 한 자루로 꿰면 목걸이가 됩니다. 어떤 식으로 지금 이 내용들이 마지막에 하나의 목걸이가 되는지 조금만 집중해서 들으시면 여러분들도 이 세상의 흐름을 지금 창밖에 보이는 큰 구름들이 흘러가는 이 거대한 모습을 여러분들도 한눈에 다시 한번 조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제목은 이겁니다. 하루하루 일사천리, 숨가쁘다. 뭐 오물풍선 보내고 하니까 우리가 대북 확성기 또 쌌었죠. BTS 노래하고 가사들이 참 재밌었어요. 막 볼빨간 사춘기 뭐 저기 걔네들 보면은 당시 우리가 대북 확성기에 틀었던 노래가 BTS의 다이너마이트였죠. 예. 제가 딱 영어로 막 돼 있지만 제목 한글로 해석하면 다이너마이트처럼 불을 밝힐 거야. 친구도 데려와. 여기 모여. 다 연합군들 불러와서 여기서 불꽃을 터뜨리겠다. 또 그런 암시죠. 볼빨간 사춘기 노래는 준비가 되면 쏘아올린 인공위성처럼 네 주위를 마구 맴돌려 해. 우리 서로 정찰위성 서로 쏴가지고 군사위성 쏴서 경쟁적으로 삥삥 돌려서 서로 감시하고 경쟁해보자. 아주 응원가죠. 재밌죠. 이 방송 찍고 북한은 보란듯이 오물풍선을 또 2차로 막 보내고 했었죠. 서로 절대 질 수 없어. 네가 하나 더 하면 나는 그 위에 하나 더 얹고 그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거죠. 이게 뭐 거의 뭐 하루 12시간 만에 계속 착착착 이루어졌죠. 그 다음에 이제 용감한 방패 2024 훈련한다고 해가지고 미국, 일본의 핵항모 전략 폭격기 F-22 등이 다 모여가지고 북한이 뭐 3, 4차 오물풍선을 계속 보내? 그깟 풍선 우리가 더 무서운 걸 보여주지 하고는 6월 10일까지 6월 초에 엿새간 남중국해에서 어마어마한 거 딱 실시하면서 동아시아 중국 북한 깝치지 마라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일본의 레이건 연합 함대하고 미국 프랑스 캐나다 루즈벨트 연합 함대 전 세계에서 가장 힘있는 해군 항공모함 편대들 전부 폭격기 스텔스 전투기 전부 이끌고 와서 중국, 북한, 우리나라 남쪽, 남중국해 전부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세계 최고의 훈련과 기동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뭐 하늘의 전함이라 불리는 엄청난 이 폭격기인가요? 전투기인가요? 미사일도 나오고 폭탄도 하는 이 엄청난 저는 뭐 밀리터리 덕후가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이게 1년 만에 또 왔죠. 이게 어디 한 군데 걸프전 같은 데서 저길 쏘겠다 하면 가가지고 그 지역 딱 목표가 된대. 한마디로 김정은이나 후세인 같이 거기 숨어있는 벙커나 뭐 그런 쪽 가서 완전 모가지 따는 식으로 참수하는 식으로 쫙 완전히 작전을 펼치는 그런 건데 또 왔죠. 바로 어디 감히 풍선 따위를 말이야. 다음에 무서워갖고 절대 풍선 따위 못 보내게 우리가 만들어주지. 확성기 같은 거 트니까 뭐 기분 좋아서 더 보내는 거 아니야? 하고는 자,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즐겨서 남북한 군사적 긴장이 치솟다가 조금 쉬어갈 거고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는데 미군이 또 이걸 끌고 왔죠. 그래가지고 훈련하는 거 보여주고 또 한 번 자극했네요. 이거 자꾸 이렇게 갖고 오면 자꾸 더 자극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누군가 저 같은 빨갱이가 얘기한 게 아니라 외신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나 봐요. 그래서 이거를 뭐 우리가 도발하는 거 아니다. 북한을 절대. 한미연합의 AC-130J 특수전 훈련을 괜히
도발의 빌미로 삼지 말라는 대북 경고입니다. 우리 니네 도발하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괜히 또 뭐 이거에 맞서서 뭔 짓 하지 마. 이게 말이야 방구야. 도발해놓고 아니고 하면은 뭐 대응하면은 니네 잘못이다 이거죠. 아니 또 이런 얘기하면 빨갱이인 줄 알겠네. 자, 그리고 러시아가 드디어 얼마 전에 18일쯤에 중순 보름 넘어가지고 우리도 연해주 그 위쪽에 블라디보스톡 항이 있죠? 예, 러시아의 동쪽 항구죠. 우리나라 북한 쪽에 있는 거기에서 또 러시아 최고의 태평양 함대가 독자적으로 그때부터 훈련을 합니다. 이 훈련은 사실 그 이후 이틀 뒤에 이루어진 푸틴의 북한 방문에 맞춰서 어떤 호위 형식으로 어떤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들 하는 거죠. 보통 이렇게들 하죠. 그러면서 이제 견제를 하는 거죠. 예. 그리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북러 조약이 이루어졌죠. 뭐 쫙 가지고 이거 가지고 네가 뭐다 내가 뭐다 막 이렇게 지금 유사시 뭐 전쟁 개입이냐 어떠냐 이거 하기 전에 우리나라 윤 대통령이 아주 멋있게 푸틴 이번에 선 넘지 마라 깝치면 그냥 아주 그냥 한 방에 잔뜩 쫄았겠죠. 잔뜩 쫄았는지 오히려 더 발끈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북러 군사조약이 좀 맺어졌습니다. 이게 좀 애매한 내용이긴 한데 이거 보시고 사실상 내용을 보면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서방들한테 군사나 각종 지원을 다 받는 것처럼 그 근거는 뭐냐? 무슨 근거로 우크라이나가 너희들한테 그렇게 지원을 받는 거냐 했더니 유엔법에 근거한다. 서방은 그렇게 변명을 하고 있거든요. 유엔법이 뭐냐? 유엔 헌장 51조에는 같은 유엔 회원국에 무력 공격이 있을 경우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제 자기 스스로 개별적인 자유권을 가질 수 있고 동맹들끼리 집단적 자유권을 어떤 경우에는 가질 수도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라가 공격받을 때 니네 둘만의 싸움이니까 우리는 절대 간섭할 수 없어가 아니라 필요하고 정당하다 할 때는 동맹이나 그 집단적으로 어떤 자유권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그거를 이제 자기들에 맞게 해석해서 우리가 그래서 우크라이나 지원하는 거야. 뭐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푸틴과 북한도 똑같은 그런 조약 내용을 넣었죠. 유엔법에 근거해서 우리도 북한한테 무기 원조나 서로 간에 어떤 지원을 받겠다 이거다. 그런 식으로 나온 거죠. 니네만 유엔 회원이냐? 우리도 유엔법에 근거해서 하겠다. 이런 내용이겠죠. 그리고 나토 연합의 상호 방위 조약 같은 거 흉내낸 겁니다. 유사시 전쟁 개입이 북한이 뭐 언론에서 떠는 것처럼 북한이 막 쳐들어오면 푸틴도 빵 와서 쳐들어오겠다. 그건 사실 외국의 군사 전문가들 내용 보니까 좀 힘들다고 다들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우크라전도 힘든데 무슨 동쪽 끝과 서쪽 끝에서 동쪽 끝 전선까지 하겠습니까? 그럼 러시아 망하는 거지. 우크라도 못 막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 김정은이가 꼭 그렇게 넣어달라고 해서 넣은 것 같은데 사실상 어떤 의미냐면 나토 회원국들이 지금 우크라이나를 돕는 것처럼 그리고 상호 방위 조약이 있잖아요. 니네가 공격당하면 우리가 또 같이 좀 싸워줄게 하는 거 그런 식으로 자기들도 했다. 결국은 이쪽에서 지금 우크라이나 서방 지원하면서 동맹관계를 맺은 것처럼 포괄적 전략 동반자다. 이게 뭐냐면 우크라이나하고 나토 뭉친 것처럼 우리도 뭉쳐서 니들이 하는 똑같은 지원 우리도 필요하면 하겠다. 근데 그거를 갑자기 안 하다가 하면은 맨날 이거 봐라. 지금 북한이 몰래 저렇게 좀 몰래도 아니고 대놓고 러시아 도와주고 있고 러시아는 그 대가로 또 뭐 해주고 있어. 이러면 되겠냐 하는데 자기들도 이제 정당한 근거를 마련한 거죠. 와서 조약을 맺으면서 우리도 니네 서방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조약 맺고 똑같이 유엔법에 근거해서 나토의 상위 방위 조약처럼 똑같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지위를 맺은 다음에 나토가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겠어. 자 이러면 뭐 괜찮지? 이런 식으로 항변하고 싶었던 거겠죠. 자 재밌는 건 뭐 그건 그렇다 치고 그 다음 반응입니다. 바로 우리나라가 맞보를 놨죠. 그 다음날 대통령실이 직접 나와서 니네가 그렇게 나와? 그럼 우리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하겠어. 그전에는 우리 나토 회원국도 아니고 남의 나라에 무기 직접 지원하는 건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많아서 일단 미국에 수출하고
미국이 그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식으로 그렇게 우회하는 방법으로 우리는 관계없다라는 식으로 했는데 니네가 그렇게 매줘? 그럼 우리 우크라이나에 한국이 직접 155mm 포탄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더 큰 뭐 현무나 우리 대한민국의 짱짱한 무기들 다 뭐 지원해 줄 수도 있어. 바로 지금 미국과 유럽, 나토 회원국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도 나토 회원국하고 똑같이 하겠다 했죠. 그런 맞불을 놓은 겁니다. 푸틴이 북한 방문 끝나고 베트남으로 건너갔다가 그 얘기를 듣고 발끈하면서 만약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제공하면 그것은 아주 큰 실수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도 북한에 아주 대단한 러시아의 초정밀 무기 그런 것도 공급할 수 있다. 정말 그렇게 가고 싶냐? 경고를 또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모든 것이 하루 12시간 단위로 이번 주에 쫙 일어난 거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사하는 동안 일어난 일. 보통 이런 식으로 북러 조약이 상당히 이렇게 애매하면서도 뭔가를 좀 알아달라는 식으로 은밀하게 이렇게 내용이 복잡하게 나왔으면 외교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논의하고 이건 아닌 것 같다.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서 대사관 부르고 국제사회에 호소하고 차근차근 일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서로 간에 두 나라가 상대적으로 북한은 빼더라도 말이 안 통해서 빼더라도 우리나라가 러시아하고 서로 외교적으로 물밑 접촉을 하면서 왜 이러는 거냐? 그러지 말고 서로 조금 할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건 얻으면서도 서로 간에 피해가 안 가는 방법으로 조금 순화해서 해볼까? 니네 북러 조약 내놓은 것도 보니까 조금 은근히 여지를 많이 뒀던데 해석하기 따라서 그런 식으로 외교적으로 접촉을 하고 계속 회의를 하고 국토전략이나 국방부나 그런 데서 앞으로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쳐서 어떻게 될 건가 여기서 어떤 방향으로 굉장히 신중하게 대하거나 맨날 국가 고위 공직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3일, 4일, 5일, 일주일 동안 회의하면서 잠깐 성명을 발표하면서 정말 신중하게 끌고 가고 외교적으로 물밑 접촉하면서 다시 살짝 뒤집을 수 있는 여지도 주고 노력도 하고 이게 전공법이죠. 그런데 지금 마치 두 나라가 실제적으로 전쟁이라도 지금 이미 일으켜서 붙은 것처럼 하루하루 만에 그런 고위 공직자들 뭐 전략 회의 검토 신중하게 뭐 이런 여러 가지 경우에 있어서 그런 거 하나도 없죠. 대통령실 단독으로 그냥 몇 시간 만에 그렇게 나와 준비한 것처럼 그럼 우린 이렇게 할 거야. 이런 발표들이 앞으로 어떤 감당할 수 없는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 일말의 고민도 없이 아주 당당하게 우리 아빠가 더 부자야 우리 아빠가 니네 아빠보다 더 싸움 잘해 하는 것처럼 애들 싸움처럼 툭툭 치고 나오죠. 이거는 사실 준비된 겁니다. 북한이 러시아가 이번에 북한에 가갖고 뭐 저런 유사시 뭐 어떤 군사 지원 같은 그런 걸 할 것 같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정말 선 넘는 지원을 하는 거고 그럼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이미 푸틴이 건너가기 전부터 우리나라 윤 대통령이 말을 했죠. 경고를 했죠. 그런 정보는 어디서 얻었을 것 같아요? 당연히 CIA나 미국에서 준 정보입니다. 그런 데서 받은 정보를 가지고 이미 서로 간의 협약에서 저는 매뉴얼이 있다고 봐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 다음에 이걸 대응해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두겠다. 이미 몇 수를 다 정해뒀어요. 우리나라 지금 모든 그 고위 공직자들이나 나라의 정치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안보를나 국가의 미래를 생각해서 여기에는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어떤 식으로 외교를 해서 신중하게 어떻게 시간을 두고 해보자 라는 그런 움직임이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히 사실 구한말 외세 침략을 받았던 시기처럼 누군가 직통 라인으로 우리나라 수뇌부하고 연결돼서 외세에서 시키는 대로 꼭두각시대로 가고 심지어 지금 최고 군수 통수권자 같은 경우에는 밑에하고 어떤 우리 실무진들하고 소통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이거는 개탄해야 될 지금 대응 방식이라고 저는 봅니다. 개인적으로 물론 생각이 다른 분들도 있겠죠. 예.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러시아하고 티격태격 한 그 당일날 또 미 국무부가 빵 나와가지고 발표를 하죠. 야 무슨 러시아 북러 조약 우리도 봤는데 러시아가 지금 뭐 서로 이렇게 뭐 니네 둘이 막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겠다고 하니까 러시아가 또 북한에 또 그러면 우리도 초정밀 무기를 지원. 야, 이러다가 러시아가 진짜 북한에 무기 주면 어떡하지? 한반도 끝장나는 거 아니야? 야, 나 한반도 너무 걱정된다. 불안하다. 괜히 또 미 국무부가 이런 거를 공식 발표를 합니다. 분위기 또 몰아가죠. 그러면서 어떤 방식이든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직접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나토 회원국도 아니지만 이거 굉장히 환영한다. 이거 모두가 박수 쳐줘야 되는 일 아니냐? 네가 진짜 남자다. 우리도 거기에 호응을 하겠다. 그러면서 근데 이거 뭐 우리 보고 뭐라고 하지 말아라. 우리가 뭐 강요한 것도 아니고 한국이 지가 스스로 저렇게 하겠다고 자원해서 나온 거다. 한국의 독립권, 자주권 존중한다. 한국 스스로 결정할 일이다. 라고 자기들 입장을 선을 그었다는 겁니다. 결국 남의 부부싸움인데 부부가 서로 얘기해서 해결해야 되는데 마을 통장 이장 다 부녀에 몰려와가지고 두 사람 끌고 각각 남자는 3층 집으로 데려가고 여자는 5층 라인으로 데려가서 다 둘러싸고서 그딴 여자랑 헤어려 그딴 남자 버려 서로 선동하고 가스라이팅하고 만나서 얘기해보겠다고 하는데도 둘이 직접 소통도 못하게 하고 다음에 만나면 이렇게 해. 오늘 나이트 가서 한번 죽게 놀아보자고. 그런 식으로 하고 나중에 이제 발표는 나는 나이트 가자고 절대 선동 안 했다. 여자가 답답해서 술이나 먹고 싶다고 해서 그러면 저기 좋은데 호박 나이트 있으니까 가서 먹자고 했을 뿐이다. 한국 스스로 결정할 일이다. 똑같죠? 우리 예전에 봤던 그런 식으로 가고 있죠. 다음 행보가 중요하죠. 그러고 나서 또 하루도 안 돼가지고 바이든 행정부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습니까? 북한, 러시아 저렇게 밀착하고 서로 간에 뭐 군사 대응 뭐 도와주겠다고 하고 이거 정말 참을 수 없다. 이런 일에 내가 참으면 말이 되겠냐? 나 웬만해선 진짜 안 그러려고 했는데 너무 화가 나서 정말 나 지금 돌아버리겠다. 이러면 뭐 우리도 막 가자 하면서 야 우크라이나 우리가 준 무기로 딱 그 전에는 딱 정해진 지역에서 인접한 지역 거기만 우리 서방이 지원해준 무기로 러시아 본토 공격하라고 내가 며칠 전에 얘기했는데 지금 일이 이렇게 돌아 나 정말 머리끝까지 꼭지가 뚜껑이 벌컹벌컹 한다. 나 이거 니들 하고 싶은 대로 러시아하고 지금 싸우는 국경 북쪽 끝에서 남쪽 끝에까지 어디든 저기 공격하고 싶은데 러시아 본토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남해 번쩍 북해 번쩍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내가 다 허가해준다. 바로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흐름은 뭡니까? 오물풍선, 대북 확성기, 또 오물풍선. 그러니까 전세계 G7의 친구들 다 와가지고 남중국해에서 엄청난 무력 시위 그리고 남북이 조금 조용해졌는데도 하늘에 전함이 또 와가지고 훈련, 참수훈련 같은 것도 하고 또 러시아도 푸틴 온다고 자기들 해상훈련하고 북러조약 맺으니까 바로 우리나라 어떤 외교부나 국가정책 이런 거에서 서로 간에 이걸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자는 거 없이 일말의 어떤 논의도 없이 몇 시간도 안 돼서 우리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할 거야. 이거 누구 맘대로 근데 우리나라 독재국가예요? 국민들의 의견이나 그 여당 야당 간에 여기에 대해서 논의해서 우크라이나에 지원하자 왜 이런 얘기가 안 나와요? 하다못해 미국도 상원 하원에서 그런 거 다 결정하고 표결에 붙이고 국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바이든이 최종적으로 승인하고 미국도 그러는데 왜 우리나라는 지금 뭐 왕정체제입니까? 이런 중요한 국가의 운명과 이런 걸 걸린 일을 왜 대통령실을 혼자 하루 만에 결정해서 전격 발표하고 국민들은 왜 찍소리도 못해요? 제가 참 이 외계인으로서 지구인의 이제 모습을 빌어서 여기 이제 주재 대사관처럼 이 나라 저 나라에 지금 몇십 년간 떠돌아다니면서 있는데요. 이런 나라 참 처음이네요. 재밌어요, 대한민국. 헛소리야. 딱 구한말 고종 뭐 그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결국 푸틴도 발끈하고 우리도 발끈하고 서로 간에 네가 선 넘었으니까 나도 선 넘을래. 그러죠. 미국 나와서 어이구 양쪽 다 선 넘었네. 한반도 어떻게 호들갑 떨고 이거 참을 수가 없다. 이를 자꾸 이렇게 키우네. 야 우크라이나
전화해가지고 러시아 때리고 싶은데 다 때려. 바로 해주고. 여기까지 가려고 요거 다 준비한 매뉴얼대로 탁탁탁탁 몰고 가서 결국 이거 다 준비했던 겁니다. 결국 뭡니까? 이거 얼마 전 영상에서 바로 며칠 전 일주일도 안 된 영상에서 제가 유럽 전쟁 얘기하면서 러시아 본토 타격 허용했지만 이거 조만간 바이든이 딱 이 인접한 데만 해라 했지만 얼마간 지나면 또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점점 완해해서 여기저기 다 때리게 자꾸 허락해 줄 거다. 그때 제가 분명히 그 영상에서 말했죠. 그거 만든 지 일주일이나 됐나? 얼굴에 철면피들 깔았죠. 그대로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우크라이나는 명목상으로는 나토 회원국이 아니지만 실제로는 나토 회원국들이 받는 모든 특혜, 상호 방위조약 지원 모두 지금 받게 되었습니다. 서방에서 받는 장거리 무기로 어디든 다 운용하면서 전쟁 치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한이 다 없어졌습니다. 또 우리는 나토 회원국도 아니지만 나토 회원국처럼 똑같이 직접적으로 무기 지원, 모든 지원 다 해주면서 같이 연합해서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나토 회원국 게스트 타다가 이제 정회원처럼 다 된다고 했죠. 몇 달 전부터. 그리고 어물쩍 북러 조약을 대단히 데인저러스한 움직임으로 확대 해석하면서 욱하는 마음에 홧김에 미국은 며칠 전에 바이든이 했던 말을 뒤집으면서 우크라이나에게 러시아 접경지역 어디서나 본토 타격을 할 수 있도록 처음 규제를 대폭 완화해 준 겁니다. 바로 우크라이나 전선을 확대해가지고 미국과 나토 전체와 러시아의 싸움으로 만들 거고 동아시아 전선을 1년 뒤에 형성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한반도와 대만을 잇는 전선을 길게 연장을 해서 미국, 일본, 한국뿐만 아니라 금년 5월까지 모든 G7의 나라들의 군사력이 여기 나토가 와서 나토의 군사가 이쪽에도 오고 이쪽에서 우크라이나 전선을 지원해 주기도 해서 나토하고 미국, 여기 일본하고 한국까지 다 연결해서 전 세계가 세계대전 때 양패로 갈리는 것처럼 그것을 금년 5월 지나서 완성할 것이다 하고 작년 1월부터 떠들었던 얘기가 지금 6월 20일에 완성된 겁니다. 하나가 빠졌죠? 중동 전선까지 같이 연결할 거다. 저는 그렇게 봤었는데 중동은 지금 이가 하나 빠졌죠. 원래는 이란을 도발을 해가지고 그걸 만들려고 했지만 지금 이란 도발에 실패했죠. 중동 전선은 근다고 해서 끝난 게 포기한 게 아니죠. 어제 오늘 뉴스 보면 결국 이란이 안 나오니까 레바논 북쪽에 있는 레바논의 헤즈볼라하고 전면전 지금 거의 일촉즉발입니다. 이번 주말에 어떻게 되는지 봐야겠습니다. 오늘 내일. 헤즈볼라하고 서로 공습해가지고 최고 군사 지도자 죽이고 헤즈볼라 또 반격하고 드론 날려서 서로 간에 막 싸움하고 서로 간에 전면전 하겠다 준비하다가 지금 어제 드디어 이스라엘이 레바논 공격 계획을 승인을 했습니다. 헤즈볼라하고 전면전 가능성 이미 훈련까지 했고요. 레바논도 직접 붙어보자. 우리 그럼 갈릴리 지역부터 해서 어디 완전 끝장내겠다 하는 거고요. 그 옆에 이제 지중해 섬 키프로스에는 니네 혹시나 예전처럼 이스라엘의 활주로 빌려주기만 해도 니네도 공격할 거야. 지금 키프로스 잔뜩 쫄아갖고 나는 어느 쪽 편도 안 들 거니까 니네 싸울 때 제발 나는 저기 쳐다보지도 마 하고 있고 미국은 부랴부랴 특사를 파견을 해가지고 왜 그러냐 니네 진짜 싸우면 안 된다 말리러 갔다고 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번째 챕터입니다. 겉으로는 이렇게 군사전쟁, 유럽, 중동, 한반도를 완전히 서로 이렇게 동맹의 어떤 움직임, 큰 세계대전의 양상으로 전선을 연결하고 같이 지원할 수 있는 상대편은 북중러 이란 몰아다가 하나로 몰아서 또 걔네들 결속시키고 이쪽은 서방연합 이렇게 군사전쟁의 판을 지금 6월달에 불과 20일 만에 아주 급하게 진행시켰죠. 하지만 이것은 눈속임이고 왜 이런 짓을 하냐. 속으로는 화폐전쟁이라는 거. 즉 경제의 목적을 위해서 사람들이 이걸 눈치채지 못하도록 싸움에 눈이 멀도록 이념과 진영을 이용하더라 이겁니다. 왜 이를 불같았던 2분기라고 했는데 실제 그렇고 지금 또 6월 들어서 마지막 석 달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6월 들어서 급하게 일을 이렇게 진행시켜 갖고 20일 만에 전선을 이렇게 아주 막 밀어붙일까요?
막 하루 만에 이렇게 탁탁탁 모든 일들이 진행됐어요. 정말로. 그 이유는 바로 경제, 화폐 전쟁 때문이다. 자, 언제적 뉴스를 제가 가져왔냐면요. 금년 6월 8일, 6월 초순 6월 8일 날 나왔던 기사입니다. 이게 비가 오면, 흐리면 믹스커피 한 잔 진하게 땡겨요. 그거 참 건강에 안 좋다고 해서, 원두 연하게 이렇게 먹거나, 되도록이면 안 먹으려고 하는데, 그거 참 담배처럼 중독되네. 제가 정말 피도 눈물도 없이 인간미도 없고 독한 놈이거든요. 딱 말만 들어도 느낌이 오죠. 저는 아닌 건 아니다. 이쪽으로 가야겠다 하면 담배도 사실 10대 때부터 발랑 까져갖고 엄청나게 펴가지고 하루 한 갑씩 막 40대까지 40 초반까지인가 엄청나게 펴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담배 피면서 인생 이렇게 살아보는 건 충분히 살아보고 알 만큼 다 알아봤다. 이제는 담배 안 피는 인생이 어떤가 한번 알아보고 싶다. 순순히 그런 마음에, 건강도 아니고요. 그런 마음에 끊었는데 그 이후로 진짜 지금까지 거의 10년 가까이 단 한 번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독한 놈이에요. 그런 사람은 찔러도 피 한 방울도 안 나는 놈이고 재미없는 놈이에요. 그런데 믹스커피는 참 끊지를 못하네요. 혹시 여러분들도 뭐 하나는 정말 칼같이 끊었는데 오히려 그거보다 못한 사소한 거는 참 미련을 못 버리고 있다 그런 것들이 있으신가요? 괜히 궁금해지네. 네, 푸틴이 지난 6월 8일 날 했던 내용 기사인데 우리나라 언론에는 잘 안 나왔죠. 브릭스 뉴스라고 브릭스 회원국들끼리 이렇게 보는 계정의 뉴스에 나온 건데 독자적인 결제 시스템, 탈달러 시스템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얼마 전에. 공식 발표는 아니고 선보였죠. 지금 어느 정도 완성됐다. 거의 완성됐다 하면서 2024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 포럼에서 푸틴이 직접 나와가지고 브릭스 안에 탈달러 자기들만의 결제 시스템의 작업이 지금 아주 잘 진행 중이다. 조만간 선보일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서 지금 그런 발표를 한 게 지금 여기 떴습니다. 기사가 다 모여가지고 그때 이제 작년 7월 말 8월 초에 브릭스 할 때 앞으로 1년 동안 요거를 각 나라의 은행과 금융권들끼리 시뮬레이션 돌리고 협의해서 완성된 시스템을 완비를 해서 1년 뒤에 선보이겠다 예고를 했었죠. 지금 1년이 거의 다 돼가잖아요. 바로 이것 때문에 이거 생기고 신상 내놨을 때 사람들이 여기 우우 쏠리면서 달러도 쓰지만 요것도 좀 써볼까 하는 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들한테 저 동네 가서 저 물건 사기만 해봐 해야 되죠. 근데 네가 뭔데 우리 보고 이래라 저래라야 하는데 그걸 막으려면 어떻게 하세요? 전쟁을 사방에 만들어갖고 위험을 만들어서 저놈을 돕는 일은 전쟁을 더 크게 키우고 저 악당들을 돕는 일이야 라는 거를 유럽에서 만들어야 되고 중동에서 만들어야 하고 아시아에서 만들어서 쭉 연결해갖고 전 세계에 그 분위기를 만들어 놔야만 어디 나라든 간에 브릭스 가서 뭐 좀 써볼까 아니면 브릭스 안에서 우리끼리 좀 뭘 해볼까 하는데 가가지고 너 지금 저 전쟁 중국 북한 러시아 이란 저기 연합에 지금 도움될 수 있는 걔네들 다 한편인데 저기에 도움될 수 있게 거기에 장사를 가서 도와주겠다는 거야? 그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너 2차 보이콧 너도 한번 당해볼래? 자, 이 분위기를 만들어 가려고 전쟁을 세팅을 했다 이겁니다. 이제 아시겠죠? 그리고 그래서 전쟁에 위험이 있다고 저도 얘기한 거고요. 괜히 뭐 경제 채널인데 밀리터리 채널처럼 왜 1년 전부터 작년 초부터 전쟁 얘기를 했겠어요. 경제적인 흐름 자기들이 달러 패권을 지켜가고 새로운 패권 도전자 브릭스나 이런 애들을 찍어 누르기 위해서 그냥 하려면은 명분이 없잖아요. 사람들이 내가 저 집 가서 물건 사겠다는데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아무리 너 미국이지만 너무하네. 명분을 만들어야 되니까 저놈이 전과자고 저놈이 나쁜 놈이고 다 같은 한 통속이야. 여기서 번 돈으로 다 저기 밖에 나가 나쁜 짓 한다니까 하면서 그러니까 저기는 장사하면 안 돼. 저기는 물건 팔아주면 안 돼. 물건은 안 팔아줄 건데 이거 말고 예전에 저 거래하던 게 있어. 그것도 안 돼.
그 돈 10원이라도 굴러 들어가면 그 돈으로 전쟁 준비하고 하니까 안 돼서 2차 보이콧까지 해서 모든 나라가 아예 브릭스 결제 시스템 쪽에 감히 미국과 G7의 눈치를 보면서 접근조차 못하게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라고, 그래서 전쟁을 금년 상반기 안에 세팅을 해놓을 거다고 제가 목이 터져라 얘기를 한 거고, 지금 6월 들어서 이렇게 급하게 일을 진행시킨 겁니다. 이제 큰 흐름 한 방에 정리되셨죠. 그래서 이번 6월 20일까지 6월달 들어서 전쟁 세팅만 저렇게 일사천리로 숨가쁘게 한 게 아니라 금융 제재도 어거지 무리수로 진행을 시킨 겁니다. 지금 말이 많죠. 그래서 특히 유럽 같은데 이렇게 가면 나 또 죽으라는 얘기 아니냐. 유럽 여러 나라에서 지금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아 사람들은 순둥이라 반발도 못하죠 지금. 자, 유럽 러시아 저기 동결 자산 다 지금 그걸로 지금 우크라이나 돕겠다고 나왔고, 또 러시아하고 금융 거래하는 모든, 특히 중국이 제일 많이 하고 있죠. 러시아하고 중국이 지금 제일 많이 교역하니까 러시아 중국 금융권들 전부 다 경제 제재하겠다는 발표하고 같은 겁니다. 이 와중에 그래서 러시아 중국 경제도 충격받지만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제일 또 거래 많이 하는 데가 어딥니까? 사실상 유럽이죠. 유럽이 괜히 하고 싶어서 합니까? 중국에서 대주는 싼 그 여러 가지 공산품들과 원자재들과 유럽의 러시아의 에너지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 유럽이 혼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래하는 거예요. 달려 거래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모든 이런 거래나 금융 거래까지 다 2차 보이콧 하겠다고 하니까, 그리고 제일 유럽이 많이 맡고 있던 러시아가 장사해서 만들어 놓은 그 자산을 다 동결을 해놨는데 그걸 또 마음대로 뽑아서 쓴다고 하니까 모든 나라가 앞으로 뭐 제3세계들이 유럽하고는 거래 안 하려고 하죠. 그러면은 유로화가 폭락하는 거죠. 그래서 저번 주에 G7 정상들과 재무장관들이 모여서 모든 이런 금융 제재와 전쟁의 어떤 이런 걸 내놨을 때 유로화는 끝장이네 이제 하고는, 중국 러시아도 난리가 났지만 유로화도 동시에 떨어지고 유럽 증시도 막 불안해지고 했던 겁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서방 세계에서 또 똑똑한 사람들이 야 미국하고 G7 때문에 유럽 경제도 그러고 우리도 막 힘들어지네 이런 얘기 나올까봐 프랑스를 갔다가 저 마크롱 똥볼 때문에 유로화가 폭락하고 유럽이 지금 불안하네 갖다 덤태기 씌운 거 아주 우리 자세히 살펴봤죠. 재밌는 거는 이번 북러 조약에서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군사 조약 뭐 맺은 것만 나오는데 거기 내용들 보면 무슨 발표했나 보면은 북한과 러시아가 자기들끼리 새 결제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이것도 나옵니다. 브릭스처럼 자기들끼리 안에서 달러 같은 거 없이 북한도 여러 가지 뭐 물자 공급받으려면 힘들고 러시아도 북한에서 뭔가 물자를 제대로 지원받으려면 결제나 뭐 모든 무역 시스템 지금의 시스템에서 달러 결제 이런 거를 피해가기가 힘든데 그거 해서 그냥 우리끼리 직접 다이렉트로 달러 배제하고 결제해보자 우리끼리 그런 어떤 얘기도 나왔습니다. 이건 역시 브릭스 연합하고 비슷한 움직임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언론에는 잘 안 나옵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확실하게 세컨더리 보이콧 2차 제재를 가해가지고 눈에 불을 켜고 못하게 또 막겠죠 서방에서. 이처럼 지구를 통째로 전쟁의 위험으로 몰아넣으면서까지 이 움직임은 사실상 달러를 지키기 위한 움직임입니다. 즉 그 말인즉슨 지구인들 모두가 앞으로 직접적으로 전쟁에 희생되거나 간접적으로 전쟁에 발을 들이고 지원하면서 피해를 보든 간에 모두가 지금의 기축통화인 달러를 위해서 다 같이 희생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주 경제 소식, 주요국의 금리 소식 볼까요? 스위스는 예전에도 금리 나는데 이번에 한번 또 내렸죠. 자기들은 이미 인플레 많이 잡혔고 오히려 스위스 프랑이 강세여서 힘들다 하고 낮춰졌습니다. 스위스가 그래도 명목상으로는 준기축통화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렇게 금리 나오면서 스위스 프랑의 가치를 낮춰주면 달러 강세를 도와주는 거죠. 형님 올라가십시오 보내드린 거고요. 영국도 지금 기준금리 동결했죠. 영국은 다음 달에 총선 있죠. 근데 이미 뭐 거기서 어떻게 노동당을 이기고 지금 수낙 총리가 다시 승리를 할지 굉장히 불안해요. 오히려 프랑스보다도 지금 영국도 굉장히 불안한데 영국 얘기는 안 하죠.
뭐 영국은 뭐 유럽에서 탈퇴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계속 달러 강세를 계속 받쳐줍니다. 선진국들이. 그러니까 중국은 어제 기준금리 2분기에 1분기에 살짝 인하했고 조만간 2분기에도 한 번 더 인하를 하면서 계속 재정 부양과 경제를 살리려고 노력을 할 거다. 전문가들이 2월부터 그렇게들 예상을 했지만 결국 4월, 5월, 6월, 6월 2분기 내내 중국은 찔끔찔끔 여러 가지만 할 뿐이지 근본적인 기준금리 그거는 단 한 번도 더 이상 인하를 못했습니다. 왜? 미국이 계속 달러 강세, 국채금리가 높으면서 금리 차론에서 외국인 자본이 계속 유출되고 저렇게 또 전쟁의 위험, 세컨더리 보이콧 하면서 중국 이제 니네 금융권도 큰일 났네 러시아처럼 하니까 위안화 더 빠져나가고 위안화가 계속 약세에 빠지는 와중에 저렇게 또 선진국들이 도와서 달러 올라가십시오 하니까 어떻게 금리를 요새 내리겠어요? 달러입니다. 무섭게 오르죠? 왜 무섭게 이렇게 오르겠습니까? 맨날 경제 기사 보고 월가 보면 어제 나온 미국의 경제 지표가 어땠고 뭐가 어때서 달러가 강세가 됐다가 또 금리가 뭐 어째서 약세가 됐다가 다 헛소리고요. 그거는 정말로 일부분만 보는 겁니다. 걔네들은 경제가 전문이라고 전 세계를 경제 하나로만 보는 겁니다. 경제 지표가 어떻고 뭐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달러가 올라가는 건 밖에서 나와서 숲을 봐야 됩니다. 전 세계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지금 최근 일주일 영상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제가 말하고자 했던 게 그거였습니다. PPI가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이 이때부터 갑자기 치솟죠. 왜? 우크라이나 전선 더 커지고 유로화 그래서 폭락하고 중국까지 더 제재하면서 앞으로 경제 더 난리가 나는데 북러 조약에 대한민국도 나와서 나도 거친 사나이 터프한 사나이 하면서 떠들고 세게 나가고 푸틴이랑 티격태격하고 미국도 옆에서 야 나도 듣기만 해도 화딱지가 난다 나 이 열불나서 어떡하냐 야 전화해가지고 우크라이나 네 맘대로 때리고 싶은데 때려 하고 이러면서 2차 보이콧으로 지금 전부 다 경제 제재 들어가면서 지금 유로화도 폭락하고 뭐 중국도 위안화도 지금 간당간당하고 뭐 사방에 다 난리가 나면서 전부 달러만 바라봐야겠네 하면서 지금 국제 정세 특히 지정학적 분쟁 때문에 지금 이때부터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여기에 미국 경제가 맨날 어쨌다 저쨌다 월가 장사꾼들이 하는 얘기만 듣고 그래서 달러가 올라가나 보다 미국 국채 금리가 어쩐가 보다 그렇게만 파악을 하시면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의료기 상사에 가가지고 가짜 명함 파갖고 온 서울대 의학 박사한테 만병통치약 설명 들으면서 약장사한테 저거 먹으면 디스크가 낫는구나 뻘떡 내 부러지는 허리가 다시 살아나는구나 하고 그게 의학의 전부인 것처럼 오해하고 계신 것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세계는 더 넓고 바깥에서는 디스크라는 것을 어떻게 나을 수 있는가 굉장히 많은 의학자들과 병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큰 흐름을 못 보고 의료기 상사 그 2층 사무실 30평짜리에 갇혀갖고 그 얘기만 들으면서 그래서 디스크가 이런 거구나 그렇게 오해하고 계신 것과 다름없습니다. 위안화 보세요. 난리 났죠? 왜 난리 났습니까? 뭐 중국에서 뭐 경제 뭐 터졌습니까? 아니죠. 모든 환율은 상대적으로 연동되는 거잖아요. 신흥국들 통화가 지금 난리 나는 건 갑자기 중국에서 경제가 어디가 빵 터졌습니까? 아니란 겁니다. 전 세계 국제 정세, 지정학적 분쟁, 그 다음에 중국 은행까지 보이콧을 2차 제재, 러시아하고 교역 많이 하니까 앞으로 모든 예전에 러시아 스위프트에서 탈퇴시킨 것처럼 브릭스에서 탈달러 시스템 나오기 전에 너희들 모두 경제적으로 아주 죽여놓겠다라는 선언이 동시에 일어나니까 지금 막으려고 다 못 막고 6월 19일부터 빵빵빵 뜬 겁니다. 맞죠? 지금 그 전에 4월달과 3월달에 어렵게 막았던 이 라인 7.28 라인 풍선처럼 뜨죠? 7.3까지 가는 겁니다. 지금 난리 났죠. 이게 지금 뭡니까? 경제로 지금 환율과 국채 시장이 그래서 제가 중요하다고 항상 강조 2번, 3번, 100번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모든 걸 월가에서 얘기하는 경제 기사들 그걸로 세상을 판단하고 이런 것들이 그렇게 움직인다고 보시면 안 된다. 그래서 국제 정세, 전쟁, 정치, 외교 그런 걸 보면서 환율 국제화 시장을 본다 이겁니다. 아우 커피 먹고 싶어 큰일 났네. 그뿐인가요? 일본도 도와주죠 지금? 엔화 지금 도와주는 게 아니라 지금 엔화도 지금 달러가 강세가 되니까 일본이 뭔 매파적인 발언을 해도 지금 엔화는 더 약세로 합니다. 엔화도 지금 어제 159엔, 160엔까지 떴죠? 어젯밤에 오늘 어떻게 됐으려나? 네, 엔화 어젯밤에 드디어 160엔 청미까지 한 번 더 이제 도전을 하네요. 이게 지금 뭡니까? 네. 좋지 않아요. 네. 자, 그리고 여차하면 지금 뭐는 유로화가 이렇게 약세에 빠진다. 다 지금 괜히 지금 일을 크게 벌리고 전쟁 크게 벌리고 뭐 세컨더리 보이콧 한다고 해서 전 세계 지금 시장이 달러만 좋아지고 다 지금 환율시장 요동치면서 전 세계가 지금 난리가 났다. 특히 유럽도 난리가 유로화 폭락되면서 앞으로 더 가장 큰 같은 우방 동맹이지만 러시아 중국만큼 피해를 보는 데가 유럽일 수도 있겠다. 그런 말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사전 차단하려고 연예인 스캔들 이용하듯이 마크롱 스캔들을 이용해서 이 모든 게 다 마크롱 때문이다. 유로화가 불안하고 유럽이 난리가 나는 거는. 그래서 그런 뉴스를 자꾸 퍼뜨리죠. 그래서 사실 그동안 눈의 가시였던 이 기축통화 패권전에서 미국이 하잔 대로 친미파들이 하잔 대로 하면 우리 유럽도 결국은 수렁에 빠지고 안 된다. 우리가 여기서 살 길을 찾아보고 과도기 패권기에 우리도 뭔가 한몫 잡아보자. 자체적으로 나섰던 마크롱, 눈에 가시였던 마크롱을 이번 기회에 우파한테 완전히 정권이 교체되고 허수아비가 되게 만들고 싶으니까 자꾸 이런 기사가 자꾸 나옵니다. 총선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유로연합에서 이번에는 프랑스에 대해서 재정 적자를 또 경고를 하고 나왔죠. 그러면서 지금 벨기에, 이탈리아, 헝가리, 몰타, 폴란드, 슬로바키아 플러스 프랑스까지 니네 과다 재정 적자 시정 절차에 들어가겠다. 프랑스 국민들 이 소식 들으면 한탄하죠. 어디 우리가 저기 뭐 슬로바키아나 저기 뭐 폴란드 그런 나라처럼 아이고 우리 프랑스가 그런 나라까지 추락을 해버렸어? 어쩌다가 프랑스가 이렇게 됐어? 쪽팔리게 창피하게. 이게 다 누구 때문이다? 마제앙 때문이다. 몰고 가겠죠 또 극우파들이. 이처럼 지구 전체가 현재 전쟁 피해를 입거나 아니면 경제 피해를 입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바로 기축통화국이 세상의 모든 재화를 그냥 아무 담보물 없이 자기들이 인쇄기에서 빵빵 찍어낸 종이돈만 주고 가져갈 수 있는, 사올 수 있는. 정말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이 사는데 필요한 집, 자동차, 모든 뭐 물건, 음식 여러분이 그냥 손으로 백지에다 백지수표 쓰듯이 이거 100원, 이거 200원 이렇게 써갖고 주기만 하면 다 받아올 수 있다고 하면 그 인생 얼마나 멋지지 않습니까? 미국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고 그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일을 이렇게 벌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호랑이의 위세를 빌어가지고 여우가 호가호위하는 준기축통화국들도 여전히 지구상에서 미국 옆에서 사천왕으로서 상위 포식자 자리를 유지해가기 위해서도 사실상 지구는 지금 G7이 지배하고 있죠. G7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결정하고 행동하면 싫어도 다 따라야 합니다. 모든 나라의 어떤 편의를 뭐 그런 지구를 위해서 뭐 하는 게 아니죠. G7의 독재 별이에요 지금. 이렇게 이번 주에 치솟는 달러에 신흥국 통화는 신저가를 속출하고 있고요. 중국 인민은행이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구두 개입하고 4개월째 금리 동결하고 했지만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브릭스의 어떤 그걸 막을 수 있을까요? 막을 수 있을지 어떨지 모르지만 상당히 지금 이렇게 빠르게 일을 추진시켜서 세팅을 2분기에 끝내놓는 게 굉장히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중국과 러시아가 달러 자산 비중을 그동안 열심히 줄여와서 미국이 달러 가지고 압박을 해도 자기들이 크게 흔들리지 않도록 준비를 해왔다고 하더라도 자기들 나라 경제는 안 흔들리더라도 자기들 나라 환율은 생각만큼 안 흔들리더라도
먹고 살려면 전 세계 나라와 경제를 해야 되죠. 브릭스끼리만 아직은 안 돼요. 모든 나라 서방 세계들하고 경제를 교역을 해야 되는데 브릭스 체제에서 달러를 배제하고 자기들끼리 결제하는 건 세 발의 피잖아요. 앞으로도 그럴 거고. 그런데 모든 그 달러 결제가 이루어지는데 지금 브릭스 안에서 결제를 하거나 자기들끼리 뭘 하겠다고 하면 2차 금융제재 세컨더리 보이콧을 하겠다면서 자기들 서방하고 결제하는 모든 달러 결제 시스템도 마치 재작년에 러시아를 스위프트에서 방출한 것처럼 제재를 하겠다고 지금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원래 브릭스의 의도는 뭐겠습니까? 브릭스 안에서 자국들이 탈달러 시스템 결제 통화하고 이쪽에는 또 달러하고 전 세계하고 기존의 시스템 이용해서 무역 결제하고 즉 카드도 받고 현금도 받아요. 둘 다 받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이쪽으로 점점 많은 브릭스 쪽으로 비중을 옮겨가면서 자연스럽게 점점 많은 나라들이 참여해서 기축통화 패권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샥 가져갈 생각이었겠죠. 10년, 20년 걸쳐서. 근데 아예 두 가지 병행을 못하게 막아버리면서 세컨더리 보이콧을 때리면 브릭스를 쓰려고 하는데 브릭스는 전체 장사하는 거에 10분의 1인데 10분의 9를 외국하고 달러를 쓰면서 결제를 해야 되는데 이것까지 못하게 2차 제재를 하겠다고 하니까 브릭스 회원국들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고민이 깊어지죠. 그런다고 해서 이 전쟁이 이 판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다고 해서 브릭스 다 없던 일로 하자 하면은 다시 뭐 예전으로 돌아가겠습니까? 어떻게든 브릭스 회원국들 죽었다 할 때까지 잘 됐다고 더 가열차게 공격하고 망가뜨려 놓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힘들더라도 이걸 유지하고 어떻게든 이 불씨를 살려서 브릭스 체제를 더 끌고 가려고 할 수밖에 없겠죠. 결국 모든 걸 강압적으로 힘으로 찍어 누르는 것은 절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죠. 이스라엘이 하마스 괴멸하겠다. 댓글들 보면 하마스 씨를 말려라. 절대 씨가 안 말라요. 하마스는 뭐 딱 100명이 정해져 있어서 100명 죽이면 끝나나요? 새로운 하마스가 계속 생겨난다니까요. 신입이. 그 하마스는 자기 가족들이 폭격해 죽고 아이들이 굶어 죽고 여자들이 당하고 민간인이 죽고 하는데도 국제사회가 아무도 구호를 안 해주고 잘됐다 이번 기회에 하마스 씨를 말려 그런 걸 보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하마스가 되는 겁니다. 실제 그렇게 하마스 대원이 되고요. 어떻게 그거를 힘과 어떤 강압적인 무력으로 세상 일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인류가 아직도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게 문제죠. 자, 아무튼 이렇게 이념 전쟁을 가장한 화폐 전쟁은 지금 이제 완성형으로 이번 주에 최종 진화하고 있습니다. 결국 제가 작년 초부터 예상하고 우려해오던 나토와 아시아 전선의 연결이라는 게 마침내 2024년 6월에 지금 완성이 돼가고 있네요. 제가 이거 작년 2월 24일 날 상편 하편으로 해갖고 만들었던 거죠. 2023년 빌드업 준비가 끝났다.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을 다 묶어가지고 3차 대전처럼 지구를 반으로 가려는 그런 세력 세팅이 끝났다. 이제 이거를 계속 완성시켜 나갈 것이다. 어떻게 되나 보자 했던 거죠. 그때 제가 밑에 소제목으로 썼던 거, 영상 설명란에 썼던 거 한번 읽어볼까요? 지난 석 달, 넉 달간의 각종 정제 지표는 모두 과장되어 있었다. 그때도 이 얘기를 했네요. FOMC 회의 중에 뭐 어쩐다. IMF 어쩌고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대 미국, 유럽,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 일본, 대한민국까지 지금 이렇게 세팅됐죠? 위에서 다 본 것처럼 세계가 반으로 갈라지는 경제전쟁 세팅 끝. 그리고 지금 약 1년 4개월 정도 지나가지고 이 세팅이 이제 완성으로 지금 거의 클라이막스로 다다른 겁니다. 자, 이번 주 이렇게 되면서 이 와중에 이제 그 사이에 낀 우리 새우등 봐야죠. 겁납니다. 저 지금 어제 저녁까지만 보고 아직 이 영상 찍으면서도 어제 하루 동안 우리나라 환율 어떻게 변했나 아직 못 봤습니다. 지금 봐야 되는데 잘 막았네. 다행입니다. 그래도 예전 지금 4월달에 그 올랐던 그 종가 기준으로 4월달에 올랐던 때보다 조금 내리긴 했네요. 잘 막았네요. 밤새도록. 그 우리도 특단의 조치를 취했었죠. 특단의 조치가 뭐였냐면 어제
국민연금하고 같이 들고 있는 달러를 서로 간에 이렇게 이자 급하니까 꿔줘라. 스와프라는 거죠. 일단 갖다 쓰겠다. 나중에 저기 하고 나서 이자 붙여 돌려줄게 하고 우리나라끼리 서로 순이엄마 지금 달러 있어 집에? 나 저기 우리 저기 국민연금 쓰려고 모아놓은 거 있지. 아유 일단 줘봐. 오늘 내가 급하게 오늘 그거 지금 판돈이 모자라. 나 이거 지금 올인해야 돼. 내가 나중에 다음 주에 저기 냉이나물이랑 수박이랑 한 통 사갖고 같이 돌려줄 테니까 일단 오늘 빌려줘봐 해가지고 우리끼리 달러 가져다가 통화 스와프 해가지고 쓴 거죠. 어제 갑자기 우리나라에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해서 방어를 하겠다. 구두 개입을 한 거죠. 더 국민연금에서 더 많이 달러를 가져다가 방어를 해서 환율을 안정시킬 거다. 구두 개입을 해서 어제 이렇게 강하게 진압을 해가지고 사실상 1,400원 넘으려는 걸 막았습니다. 갑자기 어제 1,395원까지 한번 치솟았었죠. 난리가 났었죠. 이것도 보십시오. 그 전에도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막 찌르고 할 때 1,400원 찌르고 할 때 찌르기 전부터 아직 찌르지도 않았는데 미리 국민연금 통화스와프 전격 발표하면서 큰 카드 들고 나오면서 방어하고 있었죠. 지들도 이번에는 심상치 않다는 걸 지들도 아는 겁니다. 왜 알겠어요? 바보가 아닌 이상 자기들도 북러 조약에 대해서 우리도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할 거야. 니들 그러니까 서로 그냥 하루하루 이렇게 선 넘는 도발을 주고 받으면서 미국이 나와갖고 허허 한반도 저기도 지금 위험한데 상당히 뜨거워졌어 얘기하면서 야 우크라이나 저기 무기 갖다 러시아 마음대로 때리라 해주는 거 지들도 다 알고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우크라이나 버리고 도망가는 것처럼 러시아 중국 버리고 도망가는 것처럼 외국인들이 대한민국도 아이고 빨리 돈 빼라야 저기도 조만간 뭔 일 터지게 생겼다 해가지고 워낙 버리고 도망갈 거를 자기들도 대통령실 발표하는 순간부터 예상했고 그래서 이때부터 미리 손 쓴 겁니다. 통화스와프에서 막겠다고 미리 안전판 걸어둔 거예요. 자업자득이란 겁니다. 어제 재밌는 뉴스가 나왔죠? 전 세계에서 각 나라의 제일 돈 많은 백만장자들이 이 나라에서 못 살겠다고 떠나는 탈출 행렬이 있는데 당연히 중국이나 영국이나 브렉시트 잘 하고 나서 망가진 그런 나라들이겠죠. 인도 좀 돈 있는 애들이 이민 가는. 근데 그 다음이 네 번째가 의외로 한국이다. 왜 그러겠냐? 한국에서 부자들 엄청나게 지금 한 2, 3년 전부터 이민 엄청나게 가고 있는 거 아시죠? 뉴스들 봐서 해외로. 그럴 때마다 우리나라 뉴스에서 나오는 건 뭡니까? 그놈의 상속세 때문에 부자들 상속세가 그렇게 비싸니 부자들이 살겠냐? 그럼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쭉 산 부자들은 왜 살았어? 우리나라에서 장사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기업 해가지고 돈 엄청나게 버니까 여기서 그래도 남는 게 많으니까 남은 거지 이제 와서 부자들이 그럼 왜 떠나? 외국 가면 더 돈 잘 벌 자신 있어서 떠나요? 상속세 내도 그래서 국내에서 돈 벌고 재산 유지하는 게 훨씬 편하겠다 하니까 국내에서 그동안 사는 거지 맨날 말도 안 되는 상속세 그거 가지고 또 어떻게든 또 자기들 유리한 대로 정책 사람들 여론 하려고 선동한 지겨운 상속세 얘기만 맨날 하는데 이번에도 상속세 없는 미국, 호주, 캐나다로 다 떠난다. 올해에만 1200명이 이민을 선택했다. 야 이놈의 상속세가 문제다. 국내 뉴스 어제 또 나왔더라고요. 해외에서는 어떻게 보나 볼까요? 이 문제를. 헨리 앤 파트너스 자산은 이렇게 여기서 지금 발표한 내용입니다. 자기 해외에서 이 개인자산 보고서를 하면서 전 세계 해외 이민 여기서 낸 거예요. 출처가 여기에요. 여기서는 뭔 얘기했나? 우리나라 언론 말고 직접 거기 얘기를 들어봅시다. 한국이 4위면서 1200명이 떠났는데 여기는 딱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상속세가 문제가 아니라 안보가 불확실성 탓이다. 야 한국이 지금 몇 년 사이에 전쟁 위험이 저렇게 높아지고 불안하고 극단적인 대결 양상으로 전 세계 군함이 다 와서 여기 나 같아도 안 산다 떠난다. 돈 되고 여유되는 애들이 그래서 연락에 떠나고 있는 거다. 여기는 대놓고 이렇게 말하죠. 우리나라에 건너오면 상속세 때문이라고 싹 또 포장이 되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백만장자들 자산가의 이주는
12만 명을 넘어서면서 작년보다도 또 넘는 또 새로운 기록을 세울 것이다. 왜냐? 전부 비슷한 이유다. 지정학적 긴장, 경제 불확실성, 사회 격변 등이 이유다. 이게 현실입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6월 달에 이제 치열했던 2분기가 어떤 식으로 지금 지정학적 어떤 갈등, 전 세계 세계의 전선을 연합으로 지금 뭉쳐놓으려는 움직임. 이제 뭐 헤즈볼라하고 이스라엘로 전말로 전면전으로 맞붙으면 진짜 이제 완전히 포켓몬 2차 진화 끝나는 거죠. 예. 그러고 그걸 이용한 화폐 전쟁 때문에 이제 브릭스에서 뭔가 브릭스가 곧 조만간 내놓을 탈달러 시스템에 아무도 눈도 기웃거리지 못하게 경제의 어떤 압박을 다 지금 해놨고요. 그나마 유럽은 이건 아닌 것 같다고 반발은 하지만 그 반발을 전부 마크롱 탓으로 지금 언론 선동을 하고 있고, 대한민국에서는 이렇게 더 큰 일이 벌어지는데 국민들도 조용하고 아무도 반발하지 않고 대통령실 혼자 외국의 사주를 받아 시킨 대로 꼭두각시처럼 이 중요한 안보 결정 같은 거를 국회나 국민 여론이나 이런 거에 어떤 민주적인 의견들을 모이지도 않고 거의 1인 독재 저리 가라는 식으로 마음껏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얼마나 경제와 환율 시장과 이런 것들이 요동치고 있고 기축통화의 마스터 플랜대로 달러 강세와 전 세계 경제가 금리 인하 때문에 살아난다는데 앞으로 이제 더 미국만 살아나고 나머지는 더 위기에 빠질 그런 초입으로 미끄러져 내려갈 롤러코스터 3번 쭉 떨어지는 걸로 결국은 언젠가 내려가려고 하는 준비 단계로 가는 것까지 봤습니다. 다음 얘기는 제 개인적인 사설 사견인데요. 별 얘기 아니고 개똥차락이니까 시간 되시는 분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해보겠습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누구 탓이 더 크냐가 정말 그렇게 중요한 문제일까요? 중국과 미국의 싸움에서 어차피 우리가 한쪽에 붙어야만 한다면 미국 쪽에 붙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라고들 흔히들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누구한테나 물어봐도 이런 경우에 이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한쪽에 꼭 붙한다면 미국 쪽에 붙을 수밖에 없지. 100이면 100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저 역시도 양자택일을 해라 하면 분명히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런데 양자택일만이 우리가 가진 유일한 두 가지 방안밖에 없는 겁니까? 정말로? 정말 그렇게들 우리가 얘기할 때 우리는 정말 스스로 깊이 생각하고 스스로 내린 결정입니까? 그게 아니면 누군가가 과거에 했던 말이 참 그럴듯하고 그때 그게 맞다 사람들이 하니까 다수가 편하게 받아들이니까 여러분들도 우리도 저도 별 생각 없이 그러려니 하는 게 습관화된 그런 결정입니까? 왜냐면요, 똑같은 식으로 어차피 여기서 중국과 미국 사이에 붙어서 우리가 뭘 해야 한다면 선택은 미국 쪽에 붙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 이런 식의 말은요, 이번뿐만 아니라 비슷한 상황에서 전에도 비슷한 내용의 얘기를 여러 번 보았던,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 난생 처음 하거나 난생 처음 듣는 얘기 아닐 겁니다. 항상 익숙한 내용들이죠. 또 10년 전, 20년 전 비슷한 위기가 있을 때마다 맨날 어디선가 언론이든 아니면 어디 누구의 얘기든 이 상황에서 우리는 결국 이렇게 이쪽을 택하냐 저쪽을 택하냐인데 이쪽밖에 방법이 우리가 없으니까 현 상황에서 잘 어떻게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는 얘기는 분명히 어디선가 아주 오래전에도 여러 번 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생각해보니까 과거의 저 역시도 어디선가 그런 식의 얘기를 남들 앞에서 아주 제가 깊이 고찰하고 아주 고뇌하면서 내린 최선의 결정인 것처럼 심각하고 자랑스럽게 저 스스로도 말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만약 똑같은 질문을 순수하고 아직 때묻지 않은 아이들에게, 즉 아직 그 사회에 보편적인 가치를 강압적으로 주입받지 않은 그런 아이들에게 지금 북한과 남한의 이러한 대치 상태를 사람들이 다퉈서 싸우는 그런 형식에 빗대어서 우리가 설명을 그런다면 아마도 아이들은 가장 순수하고 본질적인 문제에 집중하면서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냥 둘이 안 싸우면 안 돼? 아마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그게 파국적인 종말과
더 위험한 미래를 피하는 유일하고 진정한 해답일 것입니다. 하지만 어른들은 그러겠죠. 야, 네가 아직 어려갖고 뭘 몰라서 그래. 세상이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니. 근데 문제가 참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네가 어른 되면 알 텐데 차마 그럴 수가 없는 게 또 라고 하면서 자신들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란 걸 아이들에게 열심히 설명을 하겠죠. 그러면서 결국 우리는 어느 한쪽 편을 들 수밖에 없고 어떤 식으로든 그래서 한쪽이 졌다 항복 선언할 때까지 몰아가서 승부를 가려야만 우리가 원하는 이상사회와 평화가 온다라는 식으로 아이들에게 설명하겠죠. 아니, 아이들이 그렇게 수긍하기를 강요할 겁니다. 넌 잘 몰라서 그래. 엄마 말 들어 하면서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역시도 어렸을 때 어느 순간에 그렇게 강요받고 굴복했던 기억이 있는 것처럼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어린아이들한테 강요하고 주입하는 게 아니라 마치 우리가 이 세상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얻은 소중한 어른들의 심오한 지혜인 것처럼 아이들을 설득하고 또 그 내용을 포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른의 지혜가 아닙니다. 그거는 살면서 그동안 사회가 현재의 편의에 따라서 만들어 놓은 통념적인 보편 가치를 바로 그동안 자신이 성장하면서 현재 속한 이 사회에서 나는 어떻게 세뇌되었고 또 일방적인 주입식으로 그 가치를 나한테 이식받았는가를 사실은 아이 앞에서 열심히 나열해서 보여주는 것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를 천만 가지 이유를 갖다 대면서 정당화하면서 아이를 설득하려고 하겠지만 그 논거들 역시도 사실은 사회가 가르쳐준 교리와 교전을 그대로 암기해와서 그 앞에서 우리가 읊어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우리와 척을 지고 있는 상대편 국가의 국민들도 똑같이 거기 아이들에게 똑같이 자신들은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천만 가지 정당성을 나름대로 또 얘기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건 역시도 그들이 그 국가와 그 사회에서 내놓은 모범 답안일 뿐입니다. 그러나 얼핏 당신보다 미숙하고 참 아무것도 모르고 열등한 것처럼 보이는 이 어린 아이가 보기에는요. 그러한 모든 어른들의 천만 가지 정당화가 결국 그래봤자 이 문제들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그 아이들은 말로는 설명 못해도 본능적으로 직감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보기에는 지금 물이 펄펄 끓어 넘치려는 냄비물을 막기 위해서는 불을 끄는 게 최선의 방법이자 유일한 방법으로밖에 안 보이는데 눈앞에 있는 어른은 뚜껑을 열었다가 부채질을 했다가 물거품을 걷어냈다 하면서 이럴 수밖에 없다 저럴 수밖에 없다 얘기를 하지만 절대 자신들의 불은 절대로 하나도 줄이려고 하지를 않고 있으니까 아이가 보기에는 가슴이 무척 답답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어른의 지혜라고 착각하는 이 방법은 절대 해결법이 아니란 겁니다. 그것은 과거에 그때도 이것이 해결법이다 하고 그렇게 고집했기 때문에 닥치게 된 현재의 지금의 더욱 악화된 상황 속에서 이제 또다시 또 한 번 좀 더 나은 살 길을 찾아보겠다고 차선책을 찾아 헤매다가 결국 이번에도 결국 진짜 해결법은 완전히 외면한 채 불을 끄거나 줄여야 되는데 그거는 안 하고 다시 한번 또 여기서 악수를 두면서 더욱더 험난하고 위험한 미래로 빠지려는 계획일 뿐이고요. 그렇게 해서 닥치게 될 또 더 악화된 미래 속에서 자신들 탓이 아닌 상대방 탓만 하면서 다시 또 그 안에서 더욱 악화될 미래를 가져올 반복되는 악수를 두려고 하는 정말로 쳇바퀴에 빠진 악순환의 고리일 뿐입니다. 맞죠? 2년 전, 3년 전부터 우크라이나 전쟁 터질 때부터 여기에서 이렇게 돼서 이거는 양보할 수 없는 문제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저놈들이 했으니까 라고 가면은 결국 이게 옳고 이 방법으로 가면 해결할 수 있다 자기들의 그것만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일은 점점 더 악화돼서 결국에는 조만간 이런 식으로 3차 세계대전처럼 세계를 이루는 전선들이 다 통일되고 미국, 유럽
우리나라까지 해서 다 나토 회원국처럼 활동하면서 이렇게 되고 경제가 이런 식으로 될 거다 하고 계속 제가 그래서 경고해 왔잖아요. 그런데도 그때마다 그래도 이 사이에서 누구한테 붙으려면 어쩔 수 없는 흐름이니까 우리는 어느 쪽이든 붙어야 하는 입장이니까 이렇게 붙어서 갈 수밖에 없나. 매번 다들 그렇게 선택을 해왔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냄비에 끓는 물이 해결이 됐습니까? 넘치는 물이? 아니요. 일은 더 커지고 3년 전, 2년 전, 1년 전보다 지금 더 악화된 상태가 돼가고 있죠. 그런데도 매번 자신들은 현명한 어른의 지혜고 심오한 선택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잘못된 건 다 상대방 탓이라고 남탓만 하는 거죠. 네가 먼저 옆구리 찔렀냐? 내가 먼저 하자고 했냐? 그 꼴이 된 거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진정한 해결법은요. 그 안에서 찾으려고 하면 안 되고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빠져나와서 그 열차가 진행하려고 있는 선로에서 탈선에서 빠져나와서 바깥에서 시스템과 여러분들한테 지금 우리 모두를 꽉 지금 지배하고 있는 시스템과 사고방식 체계 바깥으로 뛰쳐나와야만 진짜 해결법이 밖에서 나무를 보지 않고 숲을 봐야만 보이는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른들은 이 땡굴땡굴 굴러가는 동그라니 날달걀을 테이블 위에 똑바로 움직이지 않게 딱 세워보겠다고 그 방법을 찾겠다고 해서 사회와 세력들이 어렸을 때부터 우리한테 주입시켜온 온갖 논리를 갖다 대면서 헛된 수고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 방법 저 방법을 쓰면서 그때마다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달걀을 세우려고 하겠지만 달걀은 매번 여지없이 절대 똑바로 쓰지 않고 떼구르로 다시 굴을 뿐입니다. 그때마다 또 우리는 상대방 탓을 하겠죠? 바로 그때 동시에 누군가가 우리를 선동하면서 상대방 탓을 하면서 매번 달걀이 때르르 굴러갈 때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 본연의 판단력과 지혜를 갖춘 그러면서도 아직 사회에 철저히 적응된 우수한 성적표를 받지 않은 자유로운 영혼을 지닌 아이들은 이 모든 꼴이 우습고 이해할 수 없을 뿐일 겁니다. 아이는 처음부터 그냥 달걀을 한쪽 바닥을 테이블에 탁 깨트려서 콜럼버스의 달걀처럼 세우라고 할 겁니다. 그것이 제일 달걀을 지금 세울 수 있는 간단하고 빠르고 유일한 해결법임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사실 어른들도 한때는 아이였기에 그들도 이 사실을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동안 그 사회에서는 그가 그런 식으로 발언하고 행동하는 것을 꾸짖고 질책하면서 어디 감히 달걀을 깨 세상이 그럼 우주가 무너진다. 세상이 망가지고 다 같이 큰일이 난다. 하면서 감히 그런 말도 꺼내지 못하게 하면서 자신들이 제시한 모범 답안만 외우라고 체득하라고 강요받은 겁니다. 계속해서 어른들은 달걀을 깨트리는 것은 절대 생각도 하면 안 되는 금기시되는 규칙이고 만약 그렇게 되면 모두가 멸망할 것처럼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사실 그것도 깊이 스스로 고찰해서 내린 결론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든 기본 전제, 대응 방식, 논법의 흐름까지도 사실은 이 사회에서 모두 다 우리한테 어디선가 보고 듣고 외워서 칭찬받은 것들을 우리가 습득하고 있는 거고 그 틀을 못 벗어난 겁니다. 아이가 말한 달걀을 깨트리는 방법이 사실 진정한 해결책이란 겁니다. 그 해결법을 외면하고 다른 대안들을 강구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결국 이렇게 1년, 2년, 3년 감당해야 할 피해는 자꾸만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기후위기도 똑같죠? 기후위기의 해결책은 너무나 간단했습니다. 모두가 책임을 공감하고 모두가 고통을 분담하고 같이 희생하면서 지금부터 당장 힘들어지고 당장 더워지고 당장 산업이 발전 못하고 늦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모든 에너지를 아끼려고 억지로 일상생활의 편리함을 다 희생하더라도 전 지구를 다 같이 살리고 모든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세대에서 이 고통을 감수하고 뭔가를 하자. 그렇게 80년대 90년대부터 제대로 시작이 돼서 계속 지금까지 이어왔으면 지구는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아닙니다. 하지만 매번 뭡니까? 내가 옳다. 저놈들의 기후이론은 가짜다. 아니다. 내가 옳다. 저놈들의 지금 기후에 대한 저 게으른 걸 봐라.
서로 간에 극단적으로 가면서 저놈들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오래된 미술 작품 뭐 가서 뭐 다 테러하고 찢고 이래야만 우리 얘기를 들어주네. 답답해서 어쩔 수가 없다. 그럴수록 저쪽에서는 봐라 저놈들. 저런 말도 안 되는 극단주의 환경주의자들을 봐라. 저놈들은 없는 사실도 막 만들어서 공표하고 있다. 우리를 겁줘가지고 기후위기를 과장하고 있다. 세력들은 우리가 달걀을 깨고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서로 간에 달걀을 똑바로 세울 수 있다고 우리를 선동하면서 그 와중에 그래서 우리는 또 정치 이념 논리에 선동당하면서 이거 세계를 지배하려는 세력들이 일부러 기후위기를 과장해서 친환경으로 이끌어가면서 자기들 배부르려고만 하네. 없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게 전부인 것처럼 딥스테이트 음모론에 쭉 빠지는 사람처럼 한두 가지 사실이 맞다고 해서 있는 그대로의 명도와 채도가 몇인 회색인가 그걸 관찰하지 못하고 금방들 선동당하면서 서로 네가 맞네 내가 맞네 싸우면서 절대 자기들 입장에서 하나도 양보 안 했고 모든 것은 상대방 탓이다 밀어왔죠. 그렇게 30년 40년이 지났고 지금 우리 지구는 이제 1.5도든 2도든 분명히 100%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제는. 발상의 전환은 아이처럼 순수한 관찰을 통해서 밖에서 모아온 지식이 아닌 가슴 내면에 원래부터 있던 지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들 선각자들이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정보를 모으고 또 다른 지식을 모아가지고 막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자신 내면에서 아이처럼 영혼의 순수함에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 가슴 속에 있는 지혜. 밖에서 누군가가 이게 맞다 하고 제시해주는 해답들을 열심히 모아가지고 그 지식들을 암기식 교육처럼 일관성도 없이 다 모아가지고 덕지덕지 막 쌓아 올린 다음에 대충 짜집기 해가지고 자기가 보고 듣고 공부한 내용으로 자신도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채 그것이 마치 자신의 견해이자 지혜이자 착각하면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산다면 그건 그냥 챗 GPT가 훨씬 잘합니다. 그런 거는. 우리보다 훨씬 인간들보다 챗 GPT가 잘하는 일이에요. 우리 인간의 의미가 없어요. 지식보다는 지혜를 찾아야 되죠. 어제 재밌는 기사가 있어서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페트로달러 체제가 막 내린다고? 이거 얼마 전에 하도 뭐 사람들이 난리해서 저도 영상 하나 만들었던 거죠. 제가 그때 이 기사 보면은 최근 페트로달러 체제가 막을 내렸다는 소셜미디어 글과 일부 외신 보도가 전 세계로 퍼지면서 페트로달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다만 미국과 사우디는 공식 입장이 없는 데다가 계약 만료 여부도 불분명해서 신뢰하기 어려운 소식이란 평가가 나온다. 이 협정 자체가 공식 문건으로 공개된 적이 없다. 이에 이 협정의 계약 기간이 진짜 존재하는지, 계약 기간이 있다면 그게 50년이 맞는지, 금년에 끝나는 게 맞는지도 불확실한 상태다. 그런데 이 협정이 미국과 사우디 사이에 그냥 말로만 하는 신사협정 수준이었을 거란 해석까지도 나온다. 또한 페트로달러는 이미 지난해 12월에 석유와 가스의 무역에 위안화를 사용할 것이라고 했고 실제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규제하자 그때부터 원유 수입국들이 저렴한 러시아 원유를 사가는데 달러가 아닌 여러가지 통화들, 중국 위안화, 인도루피, 아랍에미레이트, 디르함 등으로 구매하는 양상도 이미 시작되었다. 이게 기사의 서머리 내용입니다. 제가 지난번 그 페트로달러 영상에서 한 말 그대로죠. 제가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구글 문건 3개 검색해서 제가 보니까 개인 블로그나 혹은 확인되지도 않은 내용 자기 뇌피셜로 써가지고 금년에 끝나는데 어디 주요 어떤 그런 근거가 자료가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그걸로 인해서 지금 그래서 뭘 사야 되냐. 비트코인이 최고다. 지가 선전하는 거 막판에 결국은 약 팔라고 만들어 놓은 뜬금없는 약장사들이 저기 의료기상사에서 하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워낙에 신빙성이 없다. 그런데 그저 어디서 영어로 된 기사 하나 나오면 어디서 쓸데없는 블로그나 저기 막 그런 신빙성이 전혀 없는 건데도 우리나라 유튜버들 다 가져다가 영어 딱 해석하면서 대단한 공신력인 기정사실처럼 말하고 모든 사람들이 또 그걸 의심도 안 해보고 찰떡같이 믿는다. 그래서 말할 가치도 못 느꼈는데 하도 여러분들이 해가지고 한번 제 생각을 얘기해 봅니다 했죠. 그리고 설사 그 얘기가
나중에 사실로 확인이 된다 하더라도 페트로달러는 이미 상징적인 의미가 없고 아무 의미가 없다. 지금 당장 페트로달러 끝난다고 세상이 뒤집어지는 거 절대 아니다. 다 설명드렸고 이미 여러 가지 통화로 그런다 해도 전체 무역 결제 비중에서 원유 비중이 원체 지금 작아졌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 내용 그대로 지금 어제 나온 기사에 나온 겁니다. 6월 20일 기사. 밖에서 들어오는 이런 내용들을 보고 내가 또 다른 새로운 지식을 알았다. 그 지식을 비판 없이 사회에서 해주는 거고 유튜브에서 막 몇십만 구독자가 해주는 얘기니까 이 얘기가 맞겠지. 교차 검증도 안 하고 받아들여서 그 지식들을 다 모아서 거기서 짜집기 되어 나온 생각을 여러분들 지혜라고 생각하면 챗 GPT의 환각 체험하고 똑같다니까요. 스스로 관찰하고 스스로 비판하고 스스로 검증하고 생각들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쪽밖에 붙을 수 없냐고요? 실리를 추구하고 어떻게든 이 과도기에서 제대로 된 이익을 하면서 우리 국가 경제 전체와 국가 안보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방법으로 머리를 맞대고 가야 되고 그 방법이 제일 오히려 어쩌면 이 위기 과도기에 만약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남북한끼리 화해의 길을 열고 직통 노선을 열고 지금 북한 외교 잘하죠?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모든 걸 다 대주면서 중국말 들어라 하고 있었는데 러시아하고 길을 트면서 러시아도 지금 언제부터 중국이 러시아 머리 위에 올라갔고 지들이 사회주의 제1국가나 된 것처럼 이래라 저래라 시진핑하고 푸틴이 지금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는데도 중국 없으면 지금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머리 숙이고 들어갔죠. 그 가운데서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 대놓고 예전에는 꿈도 못 꿨던 중국한테 굉장히 서운한 티도 내고 치아라마 하면서 러시아하고 붙고 하면서 러시아한테 가서 내가 너한테 붙으면 너는 나한테 얼마나 해줄 수 있냐. 푸틴 압박해가지고 유사시 군사 대응이라고 해줘라. 협약문까지. 이 지금 이 배나온이 저기 미친놈 핵무기에 미친놈이 나이 어린 30대에 우리가 굉장히 웃긴 놈 취급하는 놈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주변에서 외교 제일 잘하고 있습니다. 중국 전 세계에서 압박받고 모든 지금 지원 다 끊기고 경제 제재 몇십 년 받는 나라에서 그 나라 체제를 혼자서 저렇게 유지하는 것도 사실은 그것도 사실은 나 잡혀간다 또 이거.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북한도 줄타기를 저렇게 하고 우리도 여기서 선진국사들 사이에서 줄타기 하면서 우리끼리 뭉치게 되면서 세력이 커지면 유럽, 미국, 남미, 중국 다 와가지고 우리한테 뭘 얼마큼 해줄 테니까 우리하고 조금 친하게 좀 어떻게 해볼래? 우리가 캐스팅 보트가 돼가지고 엄청난 그 혜택을 보면서 정말로 완전한 통일은 아니더라도 한 나라 안에 두 국가 체제 남북한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더라도 우리끼리 교류하고 힘을 합치면서 정말로 뭐 예전 뭐 탄어선사 뭐 탄어대사 스님 사명대사 스님 뭐 그런데 저기 우리나라가 최고의 뭐 나라가 된다 예언서에 나온 것처럼 이 시대를 잘 활용을 해서 우리가 어마어마한 이 브릭스 체제하고 미국하고 싸우느라고 앞으로 10년 동안 힘이 쫙 빠지고 갈기갈기 찢어지는 가운데 우리가 새로운 세력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위기가 기회니까. 그러려면 두 나라 사이에서 이념 선적 딱딱해진 경색된 머리로 지금같이 막 국가 안보와 경제에 관련되는 원화 환율이 막 출렁출렁하는 이런 거를 마음대로 결정 못 내리게 딱 국민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실리를 찾아야지. 그 안에서 아유 우리 중국 좀이라도 중국 편 들면 친중파라고 해서 나라 말아먹는 나라라서 그냥 자아비판 앞에서 무슨 공산당 문화혁명 때처럼 사형시키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그런 소리 입 밖에도 못 나게 하고 사회가 그대로 주입해온 대로 그래가지고 미국과 중국 한쪽에 붙을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에 붙을 수밖에 없지. 여기서 잘해. 왜 한쪽에 붙을 수밖에 없어요? 인도 보십시오. 미국에 그렇게 붙어가지고 미국이 해주는 지원 다 받고 인공 빅테크들 다 가서 여기에 어마어마한 지원해주고 모든 혜택 다 받고 해가지고 인도 증시가 시총 5조 달러 첫 돌면 전 세계 5대 증시로 2년 만에 컸습니다. 그런데 인도는 브릭스 회원국입니다. 달러 배제하고 그 안에서 할 거 다 하고 있으면서 중국한테 받을 거, 러시아한테 받을 것도 싼 에너지 원자재 다 받습니다. 맞죠?
인도가 이렇게 하는데 인도는 그 큰 자원과 시장을 가지고 자원도 아니 시장 가지고 인구수 가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중국 대체할 우리도 할 수 있잖아요. 왜? 우리도 TSMC 다음으로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첨단 반도체 기술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중간에서 딜만 잘했어도 정부가 보호해주면서 딜만 잘했어도 삼성이랑 SK가 2년 전 바이든이 웨이퍼 자락 흔들면서 우리나라 와서 꼼짝 말고 지어 깡패같이 윽박지를 때 중간에서 딜만 잘하고 인도같이 줄타기만 잘했어도 지금 양쪽에서 받을 거 엄청나게 받을 수 있습니다. 행여 어쩔 수 없이 미국 측에 반도체가 붙게 되더라도 대신 그 대가로 전 세계에서 지원금 받으면서 사방에 지금 TSMC가 하는 것처럼 사방에서 초청해서 모셔가고 해줄 거 다 해주겠다고 그 대가로 모든 걸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처럼 완전 왕따 당하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가 보는 것처럼 달걀을 바닥에 놓고 깨트릴 수 있는 방식, 틀에 벗어난, 그리고 진짜 이 문제를 좋게 해결하려면 불을 줄여야 된다는 거. 우리가 고집만 하는 이 불을 줄이면 우리의 모든 이익이 다 날아가고 세상이 뒤집힐 것 같이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 국민들 전체 또 우리 인류 전체가 크나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금붕어 연못 속의 금붕어들 다 죽고 마지막 남은 한 마리 기축통화 금붕어도 살 것 같아요. 연못물 썩어 다 죽죠. 쓸데없는 얘기 너무 또 죄송합니다. 이거 따로 자를까? 오늘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